오늘 M7 테슬라 소식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미국에서 잘 팔렸으면 좋겠는데 미국 시장 점유율, 지난달 그 시장 점유율 수치가 좀 나왔는데요. 2017년 이후로 40%를 처음으로 하회하는 38%를 기록을 했습니다. 8년 내 최저 수준인 겁니다. 여기에다가 또 중국 시장 쪽으로 인도된 그 양을 따져보니까 8월 기준으로 57,152대 정도 차량을 판매를 했습니다. 이게 작년 8월 대비해서 거의 10% 가까이 급감한 수치여서 이건 테슬라에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수치. 하지만 이제는 이 부분에 있어서 놀랍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별로 없는 것 같기는 해요. 물론 테슬라가 어제장에서 1%대 하락세를 좀 이어가기는 했습니다. 특별한 이제 악재로 인식되는 그런 판매량 감소 수치는 아니기는 한데요. 어쨌든 그만큼 끌어올려줄 만한 동력이 없기 때문에 테슬라는 하락 마감했다는 점이 눈에 띄는 어제장의 흐름이었고요. 오늘 좀 길게 볼 건 요거예요. 머스크의 우주회사 스페이스 X 얘기입니다. 스페이스 X가 무선 주파수 대역을 샀다고 해요. 그래서 위성통신, 그 위성에 닿는 위성통신이랑 휴대전화를 이제는 직접 연결하는 서비스를 더 확대를 한다. 그러니까 원래는 문자 메시지 정도였는데 요거 도입하고 나서는 뭐 영상통화도 가능해지고, 그래서 휴대전화를 직접 연결하는 그러한 서비스를 더 확대해 나가는 수순이라고 합니다. 좀 자세한 내용을 보니까요. 미국 통신업체인데 에코스타랑 50MHz 요 무슨 주파수대요. 이동위성 서비스 주파수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계약으로 인해서 스페이스X가 휴대전화랑 직접 연결이 되는, 그러니까 다이렉트 투 셀, 이런 차세대 스타링크 위성망을 개발하고 배치를 해서 전 세계 어디에서나 휴대전화에 광대어 통신,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작년 1월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지역이든 이 모바일 사각지대 없어야 된다. 이걸 목표로 해서 별도 단말기 없이 휴대전화에 직접 연결되는 이 서비스 다이렉트 투 셀 요걸 이제 탑재하는 스타링크 위성을 배치를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 지금 한 600개 1세대 다이렉트 투 셀 위성이 궤도에 배치가 돼서 전 세계 600만 명 이상 이용자들이 서비스를 이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거래로 인해서 그러니까 23조 6천억 원 정도 지금 에코스타로 흘러 들어갔어요. 스페이스 X 쪽에서 이제 지급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무선 주파수 대역을 인수한 금액이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에코스타가 굉장히 경영난에 빠지고 힘들었었는데 주가가 거의 20% 가까이 급등을 했고요. 반면 이렇게 스페이스X가 본격적으로 이동통신 서비스 진출을 속도를 내고 서두르고 서비스 진출을 하다 보니까 기존의 통신 3사 티모바일이라든지 버라이즌, AT&T 이런 미국의 주요 통신사 주가는 한 3에서 2에서 3%대 하락세로 이렇게 엇갈린 주가 움직임 보였다는 점 들어왔습니다. 다음으로는 엔비디아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엔비디아 최근에 이제 젠슨 황 CEO랑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서 가장 큰 합의라고 해야 될까요? 가장 큰 결론을 이뤘던 것은 일단 그 이제 반도체 수입 부분에 있어 15% 미 행정부로 흘러 들어가게 하는 그것 때문에 뭐 H20의 수출을 따냈다, 또 안 된다. 그 다음 버전은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트럼프 재선 이후에 젠슨 황이랑은 이렇게 옥신각신 반도체 수출 관련해서는 뭐 당연히 입장차가 있을 테니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지만, 최근에는 이렇게 더 우호적으로 트럼프가 영국 국빈 방문에 동행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해요.
이례적이지는 않죠. 기업 CEO도 이렇게 가는 모습이. 근데 이제 황 CEO 가는데, 뿐만 아니라 샘 얼트먼 CEO도 가고, 뭐, 레리 피크, 블랙록 CEO도 가고, 팀 쿡도 같이 동행을 한다고 하지요. 요 소식 들어왔고, 이보다 여러분들께서 요새 주목하시는 것은, 이제, 오픈 AI가 자체 여러 빅테크들이 자체 칩을 개발하고 설계하고 그렇게 생산을 하려고 하는 몸짓, 그러니까 엔비디아에 대한 의존도를 축소하기 위한 그런 몸짓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뭐 엔비디아, 브로드컴, 뭐 이 승자는 뭐 이렇게 제가 좀 꼽아봤는데 어느 쪽이 더 유효할까? 어느 쪽이 더 긍정적인 전망을 낼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 제가 지난주에 잠시 언급을 하긴 했었는데 일단 시티그룹에서는 엔비디아 목표가를 210달러에서 200달러로 내려잡았어요. 매출 전망도 하향 조치를 했는데 그 이유는 브로드컴 등 너무 AI 칩 이 경쟁이 조금 더 가속화되고 가열되다 보니까 그만큼 엔비디아의 영향력은 축소될 수 있다라는 뭐 이유를 들었는데 반면 멜리우스에서는 목표가를 유지를 하면서 엔비디아에 대해서요 여전히 AI 칩 맞추면 솔루션 수요가 충분하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월간 내에서도 좀 엇갈린 평가가 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브로드컴이든 엔비디아든 두 회사 모두 엄청난 성장을 이룰 것이다. 투자자 기대치 상회할 수 있는 그런 퍼포먼스가 충분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거는 이제 전체 시장을 좀 봐야 된다. 토탈 어드레서블 마켓. 그러니까 특정 기업이나 제품이 이론적으로 이제 공략할 전체 시장 규모. 예를 들어 이제 전기차 시장이라고 하면 결국은 전체 차 시장. 그리고 비만약 수요자라고 하면 전체 뭐 약 시장 이런 식으로 이제 전체 이 파이를 좀 보자라는 얘기인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빠르게 이렇게 성장한 AI 산업에서 시장 점유율이 너무 높아서 다른 기업들이 그 기업,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상황에서 엔비디아 매출을 보고 경쟁에 뛰어들면서 엔비디아는 다른 기업들이 뛰쳐들어 오는 만큼 점유율을 잃는 것은 그냥 당연한 시장의 논리다. 하지만 점차 그 시장 규모가 더 커짐에 따라서 그 엔비디아가 점유율 일부를 잃게 되더라도 결국에는 플러스 성장할 수 있다. 예. 그러한 논리로 바라보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는 평가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 엔비디아, 브로드컴 이렇게 요새 좀 비교해서 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고, 자 그리고 그 엔비디아 이사 이거는 뭐 크나큰 얘기는 아닌데요. 허드슨 이사 9만 주 매각, 한 70달러 정도에 9만 주 정도 매각해서 이게 한 4,550만 달러 수준인데 본인이 이제 가지고 있던 전체 이제 그 엔비디아 주식 중에 20% 정도를 줄이는 그런 내부 주식 매각 소식도 오늘 들어와서 같이 정리를 해드려봤어요. 자, 다음으로는 메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타가 사실 지속적으로 그 내부 고발, 뭐 기업 규모가 크다 보면 내부 고발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또 내용이 하나 나와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영주님 들어와 주셨네요. 글로벌 텍스프리 매도. 글로벌 텍스프리 요새 조금 올라오던데요. 왜냐하면요, 제가 이거 주시하고 있는 종목이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그때 연초가 아니라 저희 세제 개편안 나오면서 이 글로벌 텍스프리 주력 사업을 아예 꺾어버리는 그런 내용이 그 정부 안에 표함이 됐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3개월 주가로 보면 한 거의 8,000원 임박했다가 쭉 지금 4,000원대까지 밀렸었어요. 제가 알기로 이거 하한가 맞았을 겁니다. 예. 최근에 좀 매수하셨다가 수익 매도하셨어요? 그렇다면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우리 영주님 반갑습니다. 우리 림님도 아이고 림님 들어와 계셨군요. 네, 제가 림님 안녕하세요를 지금 봤어요. 포추님 태국 가신다고
비행기 타신다고 하셨었는데 어떻게 들어오셨죠? 아, 기내 그 와이파이 이용하고 계시는군요. 와, 비행기 타고 가시면서도 저희 라이브 방송을 시청해주고 계세요. 아, 수익 많이 못 내시고 10% 정도에서 익절하셨다고. 네. 엔비디아가 당분간 좋지는 않을 것 같다. 아, 화면이 아까 멈췄어요? 동영상 때문에? 언제요, 부추님? 혹시 제가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이고, 우리 림님이 올해 매도 수익이 좋지 않다고 말씀하셔서 마음이 무거운데 일단은 제가 그래도 저의 본분을 메타 마무리 짓고 우리 여러분들이랑 더 말씀 나눠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여러분 반갑고요. 자, 메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부 고발 소식이에요. 그 왓츠앱에서 메타의 또 한 그 SNS죠. 요 왓츠앱 전 보안 책임자가 메타에 아주 중대한 보안 개인정보 결함이 있다고 주장을 하면서 제소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2021년 정도였나? 네, 아마 그럴 거예요. 그때 보안 책임자로 합류를 하고 나서 메타 이런저런 행태가 이뤄졌다고 주장을 한 건데 그때 보안 점검을 해보니까 직원 1,500명 정도 이용자 프로필 사진 위치 연락처 목록 이런 아주 민감한 데이터에 회사 쪽에서 접근을 마음대로 할 수 있었다고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매일 10만 개 이상 계정이 해킹을 당하는데 메타는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았고 방관했다. 그래서 자신은 보안 책임자로서 이것을 회사에 보고를 하고 언급을 했는데 그것이 이제 묵살당했다. 그런 보안 개선 제안도 거부당했다고 주장을 하면서 이렇게 소송을 제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2021년에 합류하고 22년 한 1년 정도 지나고 나서 마크 저커버그한테도 이야기를 하고 최고 경영진들한테 이런 피해 사실을 사용자 피해 사실을 알렸는데 오히려 자신을 부당하게 해고했다고 그 다음 해에 해고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메타가 이렇게 한 것이 개인정보법이라든지 증권법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제소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메타가 이런 게 제가 큰 기업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는 말씀을 드렸지만 최근에도 다른 일이 있었어요. 전현직 직원 6명이 VR 플랫폼에서 아동 안전이 위협받았다고 의회랑 규제 당국에 제보를 한 그런 사례도 있었고요. 그리고 메타 전 정책 책임자 이 사람이 고위 임원들이 약간 성희롱했다, 이런 성비 문제가 있었다라는 이런 책 출간을 시도를 했었는데 메타가 막아서 그 출간도 막히고 했다고 합니다. 아주 지저분한 기업 문화겠죠. 메타는 근데 지금 이번 그 제소 건부터 해서 지금 VR 아동 안전 문제라든지 그 정책 책임자가 책 내려고 했었는 성 문제라든지 일관되게 부인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